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적의 이데올로기 숭고한 대상, 오늘은 역사 속에서의 반복과 같은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사 속에서의 반복. 진리는 오직 실수를 통해서만 혹은 해결 용어를 사용하면 실수를 매개로 해서만 진리가 된다. 진리는 오인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런 명제가 있죠. 이것이 무의식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다. 소위 이성의 간지라고 하는데 무의식의 간지도 여기에 무의식의 간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락강이 운베브스테, 즉 무의식 또는 인식하지 못함, 지각하지 못함 이런 뜻이죠. 이것에 대해서 행한 말놀이 같은 번역어를 따르자면 윈느베위, 즉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행동이 이미 우리가 바라보는 사태의 일부분이고 우리의 실수가 진리 그 자체의 일부분임을 보지 못하고 지나친다. 내가 실수를 했는데, 내가 실언을 했는데 그 자체에 나의 진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단순히 실수라고 치부하고 넘어간다 이거죠. 진실이 오인으로부터 유리하는 이 구조는 왜 전이가 필요한가를 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즉, 왜 분석은 전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는 전이가 최종 진리를 산출해내는 근본적 환영이기 때문이다. 증상의 의미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전이는 하나의 그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산물을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되잖아요. 바다가 전이에요. 내가 잡으려고 하는 수산물, 내가 찾고자 하는 수산물, 그게 대구가 됐든지 오징어가 됐든지 그것이 바로 증상의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바다라는 이 무질서한 어떤 전이의 바다 속에서 이 반복되는 증상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것, 이게 이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남았는데 제가 넘겼네요. 실수가 진리의 내적 조건이 된다는 논리를 혁명과정의 변증법에 적용한 룩셈부르크는 소위 객관적 조건들이 성숙되기도 전에 권력을 너무 성급히 시기상조로 장악하는 것에 대한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적 두려움에 대해 반대 논증을 폈다. 그녀의 대답은 최초의 권력 장악은 필연적으로 시기상조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룩셈부르크는 혁명 과정에 있어서 시기상조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른슈타인은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최초의 권력 장악은 필연적으로 시기상조다. 만약 혁명의 적당한 시기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순간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적당한 시기란 오직 실패로 귀착된 일련의 성급한 시도들을 통해서만 도래하게 된다. 이런 룩셈부르크의 입장은 혁명 과정 속에서는 메타 언어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혁명 주체는 혁명 과정을 통해서만 구성됩니다. 실패한 이전의 성급한 시도들 없이는 적당한 순간의 혁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이건 룩셈부르크의 주장은 적당한 시기라는 건 없다. 그것은 성급한 일련의 시도들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지 적당한 시기를 기다렸다가 혁명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이는 또한 역사 속에서 반복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해결의 이론에서도 중요한 쟁점이다. 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치혁명은 오직 다시 일어났을 때만 민중의 여론의 인정을 받는다. 즉 정치혁명은 오직 처음에 실패한 시도를 반복함으로써만 성공한다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반복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해결의 이론.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정치혁명이라는 거, 이것은 다시 일어났을 때만
민중 여론의 인준을 받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어났을 때에는 여론의 인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예. 반드시 반복됐을 때 여론의 인준을 받는데 왜 그러냐? 왜 반복이 꼭 필요하냐 이거죠. 율리우스 카이사라는 황제를 죽이고 권력을 차지했는데 그는 이것을 마치 역사적 진실, 역사적 필연성에 부합된다는 듯이 객관적인 것인 양 행동했어요. 결과로 공화국은 허울뿐인 공화국이 되었고 카이사르의 독재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공화국은 여전히 살아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와 똑같은 것이죠. 선 황제를 죽이고 권력을 잡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자신의 자의성과 우연성에 의해서 잡은 권력을 전행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게 역사적 필연성이야, 공화정을 유지하는 역사적 필연성이야 라고 착각을 했지만 여론은 거기에 대해서 인준해주지 않았죠. 여전히 공화국의 건재함을 믿는 여론의 눈에 카이사르의 개인적인 권력 축적은 자의적인 행동, 개인의 우연적인 자기의지의 표현으로 보였어요. 이에 대한 결론은 만약 이 개인이 제거될 수 있다면 공화국은 자신의 충만한 광채를 회복하리라는 것이었어요. 카이사르 시해의 최종 결과는 첫 번째 카이사르인 아우구스투스의 군림이었다. 그래서 이 개인을 갖다 이 독재적인 개인, 자의적인 개인, 우연적인 개인을 갖다 제거하면 공화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 속에서 두 번째 시해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진리는 실패 자체로부터 유래했다. 첫 번째 카이사르의 시해는 실패로 끝남으로써, 즉 애초에 의도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마키아벨리적인 방식으로 역사가 그것에 할당했던 임무를 완수했다. 그런데 두 번째 카이사르의 시해는 그것이, 즉 첫 번째 시해가 진리가 아님을 폭로함으로써, 역사적 필연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폭로함으로써 그 자의성과 우연성을 드러낸 것이죠. 고발함으로써 그 역사적 필연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 인물로서의 카이사르는 칭호로서의 카이사르로 넘어갔어요. 인물로서의 카이사르가 칭호로서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로서의 카이사르로 넘어갔어요. 이러한 반복의 원인은 무엇인가? 언뜻 보기에 대답은 분명한 것 같다. 조금 전에는 왜 반복이 일어나느냐 하면서 뭘 제시했죠? 첫 번째 시도의 첫 번째 혁명의 자의성을 드러내고 역사적 필연성을 이루기 위해서 반복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럼 그 반복의 원인은 뭐냐? 반복의 원동력은 뭐냐? 이렇게 또 질문하고 있어요. 언뜻 보기에 대답은 분명한 것 같다. 즉 객관적인 역사적 필연성에 대한 의식의 지연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실패에 대해서 첫 번째 실패 속에 역사적 필연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식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역사적 필연성을 깨뜨리는 어떤 행동은 의식에 의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어떤 자의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첫 번째 시도는 역사적 필연성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필연성을 깨뜨리는 그런 것으로서 자의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이런 인식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의 결과를 없애려고 하고 예전의 상태를 복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잠재적인 역사적 필연성의 표현으로 인식된다. 행동이 반복되면 거기서 역사적 필연성이 이제 역사적 필연성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인식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반복은 역사적 필연성이 여론의 눈앞에 자신을 내세우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개념 속에서 간과되는 것은 소위 역사적 필연성 자체가 오인을 통해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혁명의 성공은 두 번째 혁명을 통해 드러난 역사적 필연성은 첫 번째 혁명에 실패한 첫 번째 혁명에 내재되어 있었다 이거죠. 의존하고 있었다 이거죠.
오인을 통해서 구성된다는, 실수를 통해 구성되고 실패를 통해 구성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역사적 필연성은 처음에 여론이 그것의 진정한 성격을 확인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구성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시도에서 여론이 그것의 진정한 성격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바로 의식의 지연이라는 것이죠. 의식의 지연.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우발적인 트라우마로 상징화되지 않은 실제 침입으로 경험된다. 예, 의식이 이것을 역사적 필연성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는 역사적 필연성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걸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사건이 상징적 필연성 속에서 인정받는 것은 오직 반복을 통해서이다. 외관상 최초의 사건, 카이사르가 선왕제를 죽이고 개인 권력을 축적한 것이 사람들이 그것의 실제적 의미 포착이 너무 트라우마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의 처음 출현에 대한 오인이 상징적 필연성 안에서 직접적으로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 숨어 있었어요. 그 최초의 그 트라우마적 사건 자체가 너무 트라우마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그 처음 출현, 그 트라우마를 일으킨 그 사건에 대한 오인이 상징적 필연성 안에 직접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다. 예, 이것은 상징적 필연성이, 역사적 필연성이 결국은 그 오인에 의해서 도출되게 되는 그런 구조였죠. 즉 오인이 최종 인정의 직접적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예. 최종 인정은 오인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오인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오인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죄의식을 발동시킨다. 반복의 실제 원동력은 바로 이 죄의식, 부채이다. 예. 반복의 이 원동력이 뭐냐 아까 질문이 있었죠? 그것은 첫 번째 의식을 바꾼다는 것이죠. 예, 의식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의식 때문이다. 부채. 첫 번째 실패가 안고 있는, 첫 번째 실수, 첫 번째 오인이 안고 있는 그 부채, 이거를 갖다가 변제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의 주체적 성향과 무관한 불광력적인 어떤 객관적 필연성이 아니라 그러한 반복이 우리의 상징적 부채를 청산하기 때문이다. 죄의식을 청산하기 때문이에요. 그 공화정을 지키지 못한 그 민중들, 대중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독재를 하게 만들었던 군중들.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죄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채를 청산하는 게 두 번째 혁명이에요. 헤겔은 아마 해석행위를 구성하는 지연에 대해 말한 최초의 학자이다. 해석은 항상 약간의 지체와 함께 늦게 자리 잡는다. 예, 헤겔은 해석행위를 구성하는 지연에 대해 말한 최초의 학자예요. 해석은 해석되어야 할 사건이 자신을 반복할 때 뒤늦게 나타난다. 미네르바 열밤에는 저녁에 난다. 증상은 처음에 해석되지 않죠. 증상이 반복될 때 그 해석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석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계속 진화하게 되는 거, 변증법적으로 진화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러한 이 부채 청산, 이 반복의 원인이 되는 이 부채 청산,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락강에 의하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락강에 의하면 아버지의 결여, 아버지의 욕망의 실패를 아들이 달성해내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 실패했어요. 이 첫 번째 실패 속에 아들의 성공이 역사적 필연성으로 담겨 있는 것이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실패를 보면서 그 실패를 자신의 결여로 안고 들어와서 아버지의 실패에 대한 상징적 부채를 청산하게 되는 것이죠. 햄릿이 자기 아버지의 죽음이
상징적 죽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아버지의 복수를 함으로써 아버지의 이 상징화를 통해서 죽지 못한, 자신의 죽음을 상징화시키지 못한 아버지의 빚을 청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 반복의 역사 속에서의 반복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지식이 없어서 모욕당하고 돈이 없어서 모욕당하고 아버지가 건강이 없어서 삶이 힘들어지고 아버지가 도박이나 이 도박장에 드나들면서 재산을 탕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빚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탕감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에요. 역사적 필연성, 상징적 부채의 탕감, 빚의 청산, 이런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역사적 필연성, 즉 어떤 상징적 부채를 안고 사나요? 우리가 지금 안고 사는 상징적 부채, 내 개인적으로 안고 사는 상징적 부채가 뭔가요?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에 대해서 내가 안고 있는 상징적 부채가 뭘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위치에서 자신의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부채도 탕감하면서 동시에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나 개인의 그 빚도 청산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